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성만 교수입니다. 저는 중독상담학회 학회장으로 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왜 마약이 이렇게 다양해지는가? 그리고 마약이 왜 문제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합성 마약류가 되겠습니다. 합성 마약 계속 변화하고 계속 섞이고 하면서 아주 그 독성이 강해지는, 우리가 보면은 마약을 사실 유통하는 사람들은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죠. 나름 자기들도 작게 가지고 와서 많이 불려서 팔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부피가 작을수록 숨겨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독한 약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제로 만들어서 팔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사하게 되는, 쇼크사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그 건강과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약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의 마약 같은 경우는요, 처음 시작해서 끝 사망하게 되는 때까지 비교적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그 기간들이 너무 짧고 급작스럽고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대단히 그 위험한 약물들 소개드린 것들이, 하나는 플라카라고 불리는 이 합성 마약인데요. 또 하나는 펜타닐과 같은 그 요즘에 상당히 많이 미국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헤로인과 같은 역할을 보여주는 합성 신종 마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펜타닐 같은 거는 병원에서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그 진통제나 펜타닐 패치나 이런 것들로 의사 처방을 받고 또는 의료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이 대단히 낮은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래퍼나 또는 댄서나 이런 분들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삐긋하거나 다치게 되면 다음 날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되게 강한 진통성 약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안 줘야 되는데 사실은 펜타닐 패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 처방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붙이고 여러 개 붙이다 보니까 몸에서 치사량이 넘어가는 양의 이 약물들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헤로인 계열의 이 아편제는 이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흥분제나 안정제 계열의 약물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유포리아를 경험해요. 우리가 몸의 고통이나 몸의 불편함이 싹 없어지고 또 심리적으로 걱정거리가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고통을 줄이게 되니까 이 펜타닐 같은 것들을 과다 복용하고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되면 몸의 움직임도 줄어들고 그다음 심지어는 호흡까지 멈추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원래 펜타닐은 그 헤로인이나 몰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헤로인이 치사량이 30mg이면 펜타닐을 2mg만 먹어도 사망할 정도니까 얼마나 독한 약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패치로 붙이고 막 그냥 병원에서 쓰고 하니까 그냥 진통제인가 보다 하고 썼다가는 정말 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펜타닐보다 더 강한, 펜타닐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 강한 카펜타닐이라는 약물들까지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코끼리도 금방 마취시키는 그런 약인데요. 그 정도로 아주 빠르게 급작스럽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호흡 몇 번 하고 사람이 기절하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데 이게 그 정도로 강하고 그 독한 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마약들을 섞어서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한번 해보고 나는 안 해야지,
또는 뭐 저 사람은 연예인인데 그거 다 했는데 저렇게 또 멀쩡하게 괜찮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섞어서 들어오는 약물이 뭐가 섞여서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옆에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약물들, 특히 뭐 공부 잘하는 약,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약, 여기에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통 먹는데요. 대부분은 이 흥분제 계열의 암페타민 계열의 중독성 약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그 약 성분들을 하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이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다가 몸에서 그걸 느끼게 되면 자기도 이유를 모르게 거기에 확 빠져들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되는 약물 종류가 환각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60년대와 70년대 월남전이 있을 때 반전의 어떤 그 기치를 들고 히피 문화가 대단히 발달했었는데요. 그때 히피들이 많이 사용하였던 약물들이 바로 이 환각제 계열이 되겠습니다. 이 환각제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성과 금단 증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환각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이제 이 약을 사용하는 이유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굿 트립, 배드 트립이 있어요. 좋은 환각도 있지만 대단히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환각 경험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종류의 환각 트립을 하게 될지는 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죠. 문제는 플래시백이라고 약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적 작용들이 나타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거나 비행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플래시백이 생겨가지고 환각 경험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덜란드나 이 유럽의 뭐 벨기에나 이런 데 가면 좀 자연산 환각제들을 많이 씁니다. 메스칼린이라고 불리는 선인장. 그래서 거기서는 캡터스, 선인장 할래 그러면 이게 메스칼린. 그러니까 선인장의 추출물이죠. 특정 선인장에. 그다음에 버섯, 머쉬룸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섯을 상처내서 버섯에서 나오는 특정 추출물이 이제 실로사이빈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또 살펴볼 약물이 있습니다. 대마초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대마초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뭐 어때? 외국에서는 합법화하지 않니? 안 돼. 절대로 이 약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해서는 안 된다. 자, 이 양쪽의 의견들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마초는 사실은 중요 성분 중에 THC라고 하는 테트라 하이드로카나비놀이라고 하는 이 약물, 델타9 THC라고 하는 이 약물이 사실은 환각 경험을 하고 문제적인 상태를 만들어내고 중독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CBD라고 불리는 카나비디올이라고 불리는 이 약물은 사실은 대마초라는 이 마리화나라고 하는 이 성분의 좋은 효과, 특히 안정시키고 진통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입맛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다양한 효과들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 대마가 합법화된 어떤 미국의 주나 여러 그 유럽의 그 나라들은 보통 보면 이 대마라고 불리는 THC가 중독이 없거나 문제가 없어서 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대마초를 조금씩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것은 예방을 실패한 것이죠. 담배보다 중독성이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담배도 문제가 심각하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배를 폈을 때 환각 경험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현실 인식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이것 자체는
타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약물들은 규제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마초를 한 경우에는 사실은 운전 조작 능력,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느끼는데 실제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느리거나 그 행동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연구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대마를 통해서 합성 대마를 만드는 것도 요즘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실제로 그 담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마른 이 말아서 필 수 있는 풀잎에다가 이 대마 성분을 경험할 수 있는 합성 약물을 조제해서 뿌려 가지고 그것을 파는 흔히 스파이스 또는 K2라고 불리는 약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싸게 대마를 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대마초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대마초 같은 느낌을 느끼게 만드는 약물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치사량이 상당히 그 위험한 치사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피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독성이나 그 어떤 결과들에 있어서 일어나는 위험성은 상당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서 또는 교도소에서는 약물 중독자를 재활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밖에 나와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오히려 처음에는 약을 어떤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로 받아서 했는데 보통 약을 파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약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누가 가져갔는지의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샀다, 나는 판 사람도 몰라 이럴 수 있지만 판 사람은 누구에게 팔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형량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정보를 노출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잡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약의 어떤 효과를 이기지 못해서 또 계속하다가 한 번 잡히고 또 처음엔 잡혔을 때 그 법원에서 너 다음에 하지 마 하면서 기소유예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잡혔을 때는 또 집행유예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잡혀 들어가진 않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밖에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끊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이거를 끊을 수가 있는데요. 참 그런 모든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는 가족이 해결해야 되는 가족들만의 몫으로 던져져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교도소에 가게 되고 그 시점에서 뭐 조금 참고 어떤 기간을 지났다고 하면 그 약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약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월남전 때도요. 월남전 파병되었던 대부분의 미군 병사들이 아편제를 했습니다. 헤로인에 중독됐어요. 왜냐하면 다치거나 힘들거나 할 때 헤로인만큼 전쟁 중에 그 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었겠죠. 근데 그 헤로인을 하던 사람들 중에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 마약을 끊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돌아와서도 계속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월남전 가기 전에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고 그런 계기에 어떤 다양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그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이나 또 교도소에 넣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해 보실 게 교도소에
넣어놓으면 그건 싸게 먹힙니까? 그분들이 또 나와서 또 약하고 또 들어가서 또 약하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뺑뺑이를 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세금은 끝도 없이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분의 삶은 정말 점차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약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첫째 예방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재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교도소에 잡아 넣어 놓는 걸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스템의 큰 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맥아담스라는 심리학자가 우리가 누군가를 알았다고 했을 때 뭘 안 것인가, 이 성격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특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체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보여지는 대단히 특수한 어떤 행동 양상들, 이거는 체질과 관련돼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경계의 발화 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뇌 상태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한 5가지가 이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그리고 신경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몸의 체질이 바뀌기 전엔 잘 안 바뀝니다. 자, 이 측면의 레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특징적인 적응, 우리가 같은 지진을 만났어도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게 반응하고 그 이후에 행동을 만들어 가는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같은 상황을 만났더라도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일란성 쌍둥이는 이 신체적인 상태는 똑같아요. 근데 너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심리적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반응하는 양상들이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영어로는 narrative ident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야기적, 즉 서사적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하는 능력이 딱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아주 그런 공격을 받아서 폭행을 당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지면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이건 뭐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자, 거기서부터 자기 이야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그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narrative identity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심리적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독에 있어서도 이런 그 세 가지 측면들을 고려한 심리 사회적인 재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트렉손이라고 불리는 알코올을 이렇게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막 몸살 나듯이 아파서 술을 안 먹게 되는 그런 약물도 있어요. 이미 그런 약물이 있지만 그거를 술을 끊고 싶고 또 내 몸에 그런 도움을 받고 싶은 어떤 결정을 그분이 해야, 그리고 그 결정을 지속해야 그런 약물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런 약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도박이나 중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도움도 있지만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도움도 있지만 거기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고 거기에는 뭔가 내가 기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슬로우라는 사람도 우리가 기본적 생물학적 욕구가 채워지면 심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 거기에 다시 초월적, 자아실현적
사회적 이런 욕구들이 필요해진다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단계에 있어서 예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마약을 하신 분들이 디톡스, 해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병원 응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목욕탕처럼 타일 이렇게 있는 데다가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여러 의료적 장비들을 보완해 놓고 약에 취한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 놓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해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있고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험하지 않게 해독하는 과정들을 모니터링해 줄 수 있죠. 그리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나온 단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나와서 우리가 바로 자기 집이나 예전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입소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들을 준비하는 기관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입소해서 그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뉴욕이나 이런 데는 데이탑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소해서 창살이 없는데요. 거기는 되게 광활한 그 대지 위에다가 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같이 아주 기본적 생활 기술 훈련들을 배워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이부자리 개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음식을 해 먹고 서로 간에 이런 책임을 지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치료 재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해프웨이 하우스 반집, 그다음에 쿼터웨이 하우스, 이거는 4분의 1집. 반집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가지고 낮에는 일도 하면서 주말이나 저녁에는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쿼터웨이 하우스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 치료 공동체를 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쏟고 예방과 함께 재활에 재원을 투자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시급하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셋업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약과 그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